안녕하세요. 소리책갈피입니다. 한참이나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주 전, 한 출판사로부터 신간도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제목이 눈길을 끌더군요. 기이하고 기묘한 이야기. 세계적으로 이름난 공포 단편을 10개 묶어둔 소설집이었어요. 무더위를 가시는데 깊은 밤 공포소설만한 게 없죠. 출판사에서 저에게 10개의 이야기 중 3개의 단편을 추천했고요. 그중 하나를 낭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작품은 영국 작가 윌리엄 위마크 제이콥스가 1902년에 쓴 단편소설 부적입니다. 원 제목은 원숭이 발로 알려진 작품이고요. 제목부터 은근 미묘하죠? 오싹한 공포와 함께 인간의 덧없는 욕심, 미신이나 요행에 기대하지 말라는 나름의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책 소개는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 개의 단편 모두 읽어보고 싶은 이야기로 가득하니까요.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말린 원숭이 발이 내 손 안에서 갑자기 꿈틀거리는 듯한 그 기묘한 긴장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이하고 기묘한 이야기. 책세상 출판사. 첫 번째 기묘. 부적. 윌리엄 위마크 제이콥스. 차갑고 습한 밤. 블라인드가 쳐진 레이크스넘 빌라의 아담한 응접실에서 불이 밝게 타올랐다. 아버지와 아들은 체스를 두고 있다. 아버지는 한 번에 전세를 뒤엎을 만한 수를 궁리하다가 성급하고 쓸데없이 킹을 움직였고 난로가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던 백발의 노부인에게 훈수까지 들어야 했다. 바람 소리 좀 들어봐라. 때늦게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은 화이트 씨는 내심 아들이 눈치채지 않았으면 해서 딴소리를 했다. 듣고 있어요. 아들은 심각하게 체스판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다. 장군이요. 그 사람이 오늘 올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버지는 체스판을 손으로 가리며 말했다. 외길이라 힘들 거예요. 아들이 말했다. 정말 최악이야. 화이트 씨는 격한 목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짐승처럼 천박하게 외딴 곳에 틀어박혀 살다니 말이야. 길은 수렁이고 도로는 급류에 잠겨 있으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길가에 집이 2채밖에 없으니까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신경 쓰지 말아요, 여보. 아내가 위로하며 말했다. 다음에는 당신이 이길 거예요. 화이트 씨는 발끈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오가는 눈짓을 보고는 멈칫했다. 할 말이 슬며시 사라졌고 가느다란 잿빛 턱수염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멋쩍은 미소를 숨겼다. 저기 오네요. 아들 허버트 화이트의 말처럼 대문에서 쾅 소리가 들려왔고 묵직한 발소리가 현관으로 다가왔다. 노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서서 문을 열고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손님도 주인에게 인사를 했다. 화이트 부인은 혀를 차며 남편과 그 뒤를 따라 키 크고 건장한 남자가 말똥말똥한 눈빛과 혈색 좋은 얼굴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가볍게 기침을 했다. 이분이 모리스 특무상사야. 화이트 씨가 손님을 소개했다. 악수를 나눈 특무상사는 난로가에 앉아서 집주인이 위스키와 큰 컵을 꺼내고 작은 노쇠 주전자를 난로에 올려놓는 모습을 흡족히 바라보았다. 특무상사 모리스 씨는 술을 석 잔째 들이키고는 더욱 밝아진 눈빛으로 말문을 열었고
단촐한 가족은 멀리서 찾아온 그 방문객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의자에서 어깨를 펴고 전쟁과 역병, 낯선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친 광경과 대담한 행동에 대해 말했다. 21년이 흘렀어. 화이트 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상점에서 일하다가 훌쩍 떠났을 때만 해도 앳된 청년이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어떤가 보라고. 그러게요. 그리 험한 일을 당한 분 같지는 않은데요. 화이트 부인이 정중하게 말했다. 난 인도에 가고 싶었어. 화이트 씨가 말했다. 그냥 한번 둘러보고 싶었거든. 그러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특무상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빈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 짓다가 또 고개를 저었다. 고대 성전과 고행자들, 그리고 요술쟁이들을 봤어야 하는 건데. 화이트 씨가 말을 이었다. 이봐 모리스, 언젠가 했던 원숭이 발인가 뭐 그 얘기부터 해보지 그래. 별거 아닙니다. 들을 가치가 없어요. 원숭이 발이요? 화이트 부인이 호기심에 물었다. 아마도 마술과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특무상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3명의 청자들은 몹시 궁금한 듯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방문객은 무심코 빈잔을 입에 대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주인이 다시 술잔을 채웠다. 특무상사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다. 이겁니다. 그저 평범하고 작은 발입니다. 원숭이 발을 말려둔 거죠.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였다. 화이트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앉았지만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호기심 있게 살폈다. 뭔가 특별한 내력이라도 있는 건가? 화이트 씨는 아들에게서 그것을 받아들고 살펴본 뒤 탁자에 내려놓았다. 늙은 마법사가 주문을 걸어놓았죠. 특무상사가 말했다. 그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운명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데 그것을 간섭하려는 자들은 불행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 겁니다. 3사람이 각자 3가지 소원을 빌도록 주문을 걸어놓았죠. 모리스 씨가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차마 웃을 순 없는 분위기였다. 선생님이 3가지 소원을 이루시지 그러셨어요? 허버트 화이트가 재치 있게 말했다. 군인은 주제넘은 젊은이를 바라보는 중년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그랬지. 그가 조용히 말하는 동안 부스럼투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3가지 소원을 빌었단 말인가? 화이트 씨가 물었다. 네. 특무상사는 말하면서 억센 이에 대고 술잔을 가볍게 두드렸다. 다른 사람은요? 노부인이 고집스레 물었다. 첫 번째 남자는 3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마지막 3번째 소원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게 된 겁니다. 말투가 또 진지한 바람에 실내는 침묵에 빠졌다. 화이트 씨가 침묵을 깼다. 자네도 3가지 소원을 빌었다면 아무 효용이 없었나 보군. 그런데 모리스, 뭐 하려고 그걸 가지고 있나? 군인은 고개를 저었다. 맞춰보십시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다. 팔아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리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큰 불행을 가져왔으니까요. 게다가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동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리고 살 마음이 있어도 일단 시험해보고 값을 치르려고 하겠지요. 화이트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3가지 소원을 빈다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가? 군인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원숭이 발을 엄지와 검지로 붙잡고 흔들다가 느닷없이 난로를 향해 집어던지려고 했다. 화이트 씨가 가볍게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낚아챘다. 태워버리는 게 낫습니다. 군인은 시무룩하게 말했다. 가지고 싶지 않다면 모리스, 나한테 주게. 화이트 씨가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군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로에 던져버리세요. 정말 갖고 싶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저를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제정신이라면 불에 던져버려야 해요. 화이트 씨는 고개를 흔들며 새로 얻은 물건을 유심히 살피다가 물었다. 소원은 어떻게 빌지? 오른손으로 그걸 높이 쳐들고 크게 소원을 말하세요. 하지만 전 결과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얘기 같네요.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말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한테 손이 4개쯤 달리게 해달라고 빌어보세요. 아내의 말에 남편이 주머니에서 원숭이 부적을 꺼내자 세 사람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특무상사는 흠칫 놀라는 표정으로 화이트 씨의 팔을 붙잡았다. 소원을 빌려면 상식적인 걸로 하세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화이트 씨는 부적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고 친구에게 식탁으로 가자고 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부적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었고 그 후에는 인도에서 겪은 특무상사의 2번째 모험 이야기가 가족의 관심을 빼앗았다. 손님이 마지막 차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아들 허버트가 말했다. 그분이 한 이야기나 원숭이 발이나 믿기 어려운 건 매 한 가지네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 없겠어요. 당신 혹시 그분한테 부적값을 치르셨어요? 화이트 부인이 남편을 찬찬히 살피며 물었다. 별거 아니야. 남편은 약간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싫다는 걸 억지로 내가 달라고 했어. 난로불 속에 집어던지려고 또 그러더군. 혹시 모르죠? 아들 허버트가 무서운 척하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부와 명예, 행복을 거머쥘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 황제가 되게 해달라고 첫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럼 어머니한테 바가지 긁히실 걱정도 없잖아요. 아들의 말에 화이트 부인은 의자 덮개를 무기 삼아 아들을 쫓아갔고 아들 허버트는 식탁을 돌며 주랭랑을 놓았다. 화이트 씨는 주머니에서 원숭이 발을 꺼내 반신반의하며 바라보았다. 뭘 빌어야 할지 모르겠군. 그는 천천히 말했다. 막상 소원을 말하려고 하니 원하는 건 다 가진 것 같단 말이야. 집안이 좀 더 말끔해지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아들 허버트는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니면 200파운드를 빌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부적을 믿는 듯한 눈치에 계면적은 미소를 짓고 원숭이 발 부적을 들어올렸다. 허버트는 어머니와 눈짓을 주고받고는 짐짓 심각한 얼굴로 피아노에 앉더니 건반을 세게 두드렸다. 200파운드를 주십시오. 화이트 씨가 원숭이 발을 들고 또박또박 말했다. 그의 말과 피아노 음이 어우러지는데 갑자기 화이트 씨가 섬뜩한 비명을 질렀다. 아내와 아들이 그에게 달려왔다. 움직였어. 화이트 씨가 바닥에 떨어뜨린 부적을 흘끔거리며 소리쳤다. 내가 소원을 말하는데 뱀처럼 손 안에서 꿈틀거렸어. 그래요? 돈은 안 보이는데요? 아들은 원숭이 발을 집어들어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돈은 안 나오겠네요. 당신이 착각한 거예요. 아내는 근심스럽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화이트 씨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 신경 쓸 거 없어. 해코지를 당한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얼마나 놀랐던지. 그들은 난로가에 모여 앉았고 그동안 두 남자는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바깥바람이 여느 때보다 사나워져 화이트 씨는 위층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세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침울해졌는데 노부부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일어설 때까지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침대 한가운데 커다란 돈자루가 놓여 있을지 모르죠. 아들 허버트는 밤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무서운 괴물이 옷장에 웅크리고 앉아 그 부정한 돈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지도 모르고요. 화이트 씨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사그라드는 난로불을 응시했다. 마지막 불꽃이 너무도 섬뜩한 데다 원숭이를 닮아서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한 탓에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불을 끄기 위해 탁자에 물컵을 더듬거렸다. 그러다 손끝에 원숭이 발이 닿자 그는 질겁하며 옷에 손을 문지르고 침대로 향했다. 겨울의 태양이 밝게 비추던 다음 날 아침, 그는 아침 식탁에서 간밤의 두려움을 떠올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집안은 간밤에 잠깐 사라졌던 일상의 단조롭고 평범한 분위기로 다시 채워졌으며 지저분하게 오그라든 작은 원숭이 발은 그 어떤 마법의 믿음도 주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천장 위에 올려져 있었다. 군인들은 다 똑같나 봐요. 화이트 부인이 말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니. 요즘 세상에 소원 얘기가 가당찮기나 한가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200파운드가 생긴다 한들 우리에게 불행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머리로 툭 떨어질지도 모르죠. 아들 허버트가 가볍게 말했다. 모리스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어. 우연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다 해도 제가 돌아올 때까지 돈을 다 쓰진 마세요. 허버트가 식탁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아버지가 비열하고 탐욕스러워질까봐 걱정이네요. 가족의 영까지 끊어질까 봐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아들을 배웅하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식탁으로 돌아온 그녀는 뭐든 잘 믿고 나는 남편의 성격에 아주 즐거워했다. 집회원의 노크 소리에 문간으로 달려갔다 온 그녀는 퇴역군인 모리스 씨가 부적값을 돌려보낸 걸 보고 몇 마디 농담을 건넬 정도로 기분이 유쾌해졌다. 허버트가 퇴근을 하면 이걸 보고 더 우스운 농담을 하겠네요. 저녁 식탁에서 그녀가 말했다. 그럴 테지. 화이트 씨는 맥주를 따르며 말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손 안에서 움직였다니까. 거짓말이 아니래도. 당신이 착각한 거예요. 노부인이 남편을 위로하듯 말했다. 분명하다니까. 착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왜 그래? 남편이 물었지만 아내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바깥에서 주저하며 집안을 살피고 있는 한 남자의 이상한 행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집으로 들어오기로 겨우 마음을 먹은 것 같았다. 화이트 부인은 200파운드를 떠올리며 낯선 남자의 잘 차려입은 옷과 윤기 나는 비단 모자를 눈여겨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대문 앞에 서서 세 차례 멈칫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네 번째, 대문에 손을 얹고는 불현듯 결심을 굳혔는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와 동시에 화이트 부인은 급히 앞치마를 풀어 의자 쿠션 밑으로 쑤셔 넣었다. 화이트 부인은 그 불편한 기색의 이방인을 방 안으로 데려왔다. 화이트 부인은 특유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남자가 용건을 말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그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다. 저 방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윽고 말문을 연 남자가 구부정한 자세로 바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저는 모엔 매긴스 사에서 왔습니다. 노부인이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인가요? 그녀가 숨죽이며 물었다. 제 아들 허버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무슨 일이죠? 뭔가요? 그녀의 남편이 끼어들었다. 여보. 그는 다급히 말했다. 일단 앉아. 속단하지 말고. 나쁜 소식으로 오신 게 아니겠죠, 선생. 화이트 씨가 상대방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혹시 다쳤나요? 화이트 부인이 거칠게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중상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겁니다. 아후, 천만 다행이네요. 노부인이 두 손을 마주잡으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불길한 생각에 말을 멈췄고 회피하는 남자의 얼굴에서 그녀는 끔찍한 두려움을 느꼈다.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녀는 반응이 굼뜬 남편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아들분이 작업 중에 기계에 끼었습니다. 방문객이 마침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계에 끼었다. 화이트 씨는 멍하니 그 말을 되뇌었다. 그는 당황하며 창문 밖을 바라보다 아내의 손을 꽉 붙잡았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요. 믿을 수 없어. 허버트 씨가 방문객을 향해 말했다. 남자는 기침을 하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회사를 대신해 두 분의 크나큰 슬픔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저는 회사의 심부름꾼이며 그저 지시에 따를 뿐임을 알아주십시오. 노부부는 대꾸하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노부인은 눈을 치켜뜬 채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허버트 씨는 어젯밤 특무상사가 말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곤 드디어 첫 번째 불행이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문객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모엔 매긴스사는 어떤 책임도 없음을 알립니다. 아무 책임이 없음에도 아드님의 노고를 고려해 약소하게나마 두 분께 보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화이트 씨는 아내의 손을 놓고 벌떡 일어서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방문객을 노려보았다. 보상이요? 네, 200파운드입니다. 화이트 씨는 아내의 비명소리도 듣지 못한 채 입가에 희미한 표정을 머금고 장님처럼 두 팔을 펼쳤다가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다. 3km 떨어진 거대한 신축묘지에 죽은 아들을 묻은 후 노부부는 어둠과 침묵에 빠진 채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일이 너무도 빨리 끝나버려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지도 못했지만 망연자실해 있던 부부는 혹시 또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다리는 상태였다. 그러나 날이 지나면서 그 막연한 기다림도 사라졌다. 부부는 마땅히 할 말이 없었으므로 몇 마디 나누는 일도 드물어졌으며 이러한 일상에 지치기에도 그들은 이미 세상을 오래 산 편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노인은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 혼자인 것을 깨달았다. 어두운 방 안, 숨죽인 흐느낌이 창가에서 들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아내가 창가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이리 와. 감기 들겠어. 그가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내 아들 허버트는 더 추울 거예요.
노부인은 다시 감정이 복받쳤다. 잠시 후 흐느낌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침대는 따뜻했고 화이트 씨의 눈꺼풀은 잠 기운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아내의 도련한 비명소리에 급히 잠에서 깼다. 발! 원숭이 발! 아내가 격하게 소리쳤다. 남편은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섰다. 무슨 일이야? 당신 어디 있어? 어디야? 그녀는 방 저쪽에서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게 있어야겠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걸 없애진 않았겠죠? 거실 손반에 있어. 그건 왜? 화이트 씨가 이상하게 여기며 대답했다. 아내는 울다가 웃으며 허리를 굽혀 남편의 뺨에 키스했다. 방금 떠올랐어요. 그녀가 몹시 흥분해서 말했다. 왜 진작에 생각을 못했을까? 당신도 왜 그 생각을 못했어요? 뭘 말이야? 그가 물었다. 나머지 2개의 소원 말이에요. 그녀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우린 한 가지 소원만 말했잖아요. 그걸로 부족하단 말이야. 남편이 험악하게 다그쳤다. 아니요. 하나 더 빌어봐요. 아내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내려가서 어서 가져와요.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란 말이에요. 화이트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이불 속을 박차고 나왔다. 이런 당신 미쳤어. 그는 혼비백산하여 소리쳤다. 가져와요. 아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빨리요. 소원을 빌어요. 아, 내 아들, 아들아. 아내의 독촉에 남편은 성냥을 찾아 촛불을 켰다. 침대로 돌아오라니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노부인은 들뜬 음성으로 말했다. 그럼 2번째 소원도 가능하잖아요. 우연이야. 남편이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아내는 흥분으로 몸을 떨며 울부짖었다. 가져와서 소원을 말하라니까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 아이는 열흘 전에 죽었어. 게다가 당신한테 차마 미리 말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옷가지로 신원을 알아차릴 정도였어. 그때도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는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겠어? 아니요. 아이를 살려내요. 아내는 문 쪽으로 남편을 끌며 소리쳤다. 내가 키운 내 아들을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 어서요. 어서요. 남편은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거실로 내려가 벽난로 쪽으로 향했다. 부적은 거실 선반에 있었고 그는 아직 입 밖으로 소원을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거실을 빠져나가기 전에 마치 사지가 찢긴 아들이 눈앞에 나타날 것 같은 오싹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게다가 컴컴한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한 생각이 들자 숨까지 턱 막혀왔다.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그는 더듬더듬 탁자를 돌아갔고 비좁은 통로에 다다를 때까지 그 끔찍한 원숭이 발을 손에 쥔 채 벽을 짚으며 걸어갔다. 그가 침실에 들어섰을 때는 아내의 얼굴마저 변해버린 것 같았다. 잔뜩 겁에 질린 그는 기다리고 있는 창백한 아내의 얼굴에서 기묘한 표정을 읽었다. 순간 그는 아내가 두려웠다. 소원을 말해요. 그녀가 거세게 소리쳤다. 어리석고 나쁜 짓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소원을 말해요. 아내가 다시 말했다. 그는 원숭이 발을 손에 쥔 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아들이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원숭이발 부적은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부들부들 떨면서 의자에 주저앉는 동안 아내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창가로 걸어가더니 블라인드를 올렸다. 그는 차갑게 얼어붙은 채 의자에 앉아 창문 밖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늙은 아내를 힐끔거렸다. 촛대 가장자리까지 타들어간 촛불은 천장과 벽면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들이우다가 커다란 불꽃과 함께 꺼져버렸다. 내심 부족의 효염이 없다고 조금 안도한 남편은 다시 침대로 들어갔고 1, 2분 후에는 아내도 말없이 냉랭하게 남편 곁에 누웠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시계의 째깍거림을 듣고 있었다. 계단이 삐거덕거리고 쥐 한 마리가 찍찍 소리를 내며 벽 속에서 요란을 떨었다. 짓누르는 어둠 속에서 남편은 용기를 내 성냥통을 찾았고 성냥불에 의지해 초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서는데 성냥불이 꺼지자 한개비를 다시 켰다. 바로 그때 너무도 조용하고 은밀한 노크 소리가 현관문에서 들려왔다. 손에 쥔 성냥통이 떨어져 바닥에 흐트러졌다. 그는 꼼짝없이 서서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까지 숨을 죽였다. 그러곤 재빨리 침실로 달려가 문을 닫았다. 노크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뭐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 일어서며 소리쳤다. 쥐새끼야. 쥐새끼가 계단을 지나갔어. 남편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그때 커다란 노크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허버트예요. 아들 허버트예요. 아내가 울부짖었다. 아내는 침실 방문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이 막아서며 그녀의 팔을 움켜잡았다. 어쩌려고 그래? 남편이 신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아들 허버트란 말이에요. 그녀가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그 애가 묻힌 곳이 여기서 3km 떨어져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왜 붙잡는 거예요? 나요. 문을 열어줘야죠. 제발 집안에 들여선 안 돼. 남편이 몸을 떨며 소리쳤다. 자기 아들을 무서워하다니. 나요. 그녀가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엄마가 곧 가마. 허버트, 엄마가 곧 갈게. 노크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아내는 있는 힘껏 남편을 뿌리치고 침실에서 뛰쳐나갔다. 뒤따라온 남편은 다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아내를 애초롭게 불러보았다. 열쇠 꾸러미가 짤랑거리고 빗장이 천천히 풀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곧이어 숨 넘어가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빗장! 그녀가 크게 소리쳤다. 내려와봐요. 손에 빗장이 닿질 않아요. 그러나 엎드려 있던 남편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바닥을 더듬거리며 필사적으로 원숭이발을 찾고 있었다. 바깥에 있는 형체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부족을 찾아야 했다. 노크 소리가 연달아 집안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내가 의자를 끌어다 현관문 앞에 놓는 소리가 들려왔다. 빗장이 풀리는 삐거덕거림이 들려오는 순간 남편은 원숭이 발을 찾아 미친 듯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소원을 빌었다. 노크 소리의 메아리는 여전히 집안에 남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아내가 의자를 밀치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가운 바람이 계단까지 밀려들었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아내의 길고 떠들썩한 비명소리에 남편은 그녀의 곁으로 현관 너머 대문까지 달려갈 용기를 얻었다. 대문 밖에는 인적 없는 고요한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